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낑깡 라디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전남 순천의 작은 마을, 섬진강이 굽이쳐 흐르는 들녘 한가운데 정혜권의 작업장이 있었다. 74세의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대패질을 시작했다. 50년 넘게 목수 일을 해온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나무를 다루는 솜씨는 예술 그 자체였다. 정목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새벽 산책을 나온 마을 이장이 인사를 건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잖아. 정혜권이 대패질을 멈추지 않고 답했다. 그의 손에서 나무 조각들이 곱슬곱슬 말리며 떨어져 나왔다. 이장은 잠시 그의 작업을 지켜보다 감탄했다. 정목수 손길을 거치면 나무도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정혜권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나무는 원래 살아있던 것이야. 난 그저 그 생명을 다른 모습으로 이어주는 것뿐이지. 그의 작업장 주변에는 그가 평생 모은 땅들이 펼쳐져 있었다. 작은 밭과 과수원, 그리고 집터로 쓸 수 있는 대지까지. 모두 그가 손수번 돈으로 하나씩 사들인 것들이었다. 집은 나무로 지어질지라도 땅은 세월을 거슬러 간다. 이것이 정혜권의 철학이었다. 나무는 베어지면 다시 자라나지만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남는다. 그래서 그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조금씩 모아 땅을 샀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한 유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후 무렵 정혜권은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 사는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단정했다. 그가 직접 지은 한옥에서 나는 나무 냄새는 여전히 따뜻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그래, 민호야. 잘 지내고 있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민호의 목소리는 어딘지 피곤해 보였다. 45세가 된 그는 중견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며느리 서미진과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냐? 저희 순천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아이들 교육도 시골이 낫다고 하고 미진이도 도시 생활에 지쳤다고 하네요. 정혜권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집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땅에 집을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정혜권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다.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집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다. 민호야, 네, 아버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그냥 내가 집 지어주면 들어와서 살고 싶은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거냐?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물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집부터 달라고 하느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있어야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혜권은 눈을 감고 생각했다. 50년 전 그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술과 두 손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다. 네, 너는 내가 어떻게 이 땅들을 샀는지 아느냐? 그야 옥수 일하시면서 모으신 거 아닌가요? 맞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정혜권의 목소리가 진중해졌다.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건 내 손으로 직접 벌었기 때문이야. 아무도 공짜로 주지 않았어.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내려와서 일을 해라.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배우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좋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집터를 사고 집을 지어라. 아버지, 그냥 공짜로 집을 지어주면 너는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집을 진짜 소중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정혜권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려가면 일자리도 없고, 이 자리는 만드는 거야. 찾는 게 아니라. 정혜권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정말로 이곳에서 살고 싶다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먼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해.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생각해봐라. 그리고 정말 결심이 섰으면 그때 다시 전화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혜권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그의 땅에서는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인다. 집을 그냥 지어주는 것은 물고기를 주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땅을 사고 집을 짓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정혜권은 작업장에서 가져온 나무 조각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거친 표면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 매끄러워졌다.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았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진짜 완성품이 나오는 것이다. 땅은 세월을 거슬러 간다.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법은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거야. 밤이 깊어갔지만 정혜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지 아니면 쉬운 길만 찾으려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진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3주 후 서울에서 내려온 정민호와 서미지는 아버지를 따라 밭길을 걸었다. 두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정수민과 6살 정수지는 시골의 새로운 풍경에 신기해하며 뛰어다녔지만 부모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아버님, 집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혜권은 걸음을 멈추고 앞을 가리켰다. 저기야. 민호와 미진의 눈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다. 밭 한쪽 구석에 낡은 흙벽돌로 지어진 작은 집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지붕은 기와가 아닌 슬레이트였고 벽 여기저기에는 금이 가 있었다. 저게 집이에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지으신 집이야. 50년도 넘었지. 정혜권이 담담하게 말했다. 허름하지만 기초는 튼튼해. 내가 손봐주면 충분히 살만해질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최소한 아버지가 새 집을 지어줄 줄 알았다. 아버지, 이건 너무... 민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혜권이 손을 들어 막았다. 조건이 있다. 정혜권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첫째, 내가 아프거나 늙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지 말고 곁을 지켜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연하죠, 아버지. 둘째, 이 집은 너 명의로 등기해 줄 테니 잘 관리해라. 하지만 땅은 내 이름 그대로 둔다. 네, 셋째,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불평불만 없이. 특히 시골 생활이 불편하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이웃들과도 잘 지내야 해. 미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벌써부터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참았다. 어떻게 생각하냐? 정혜권이 물었다. 민호와 미진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집은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공짜로 얻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이 정도 크기의 집을 얻으려면 수억 원이 필요했다.
좋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대답했다. 그 다음 주부터 정혜권은 매일 새벽부터 그 집에 나타났다. 썩은 기둥을 교체하고 벽에 금간 곳을 메우고 지붕도 새로 덮었다. 40년 전에 직접 만든 대패와 톱을 들고 나무를 다듬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현역이었다. 정목수, 또 일하고 계시네요.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며 말했다. 집 하나 고치는데 며칠이나 걸린다고. 손자들 보려니까 힘이 나해. 정혜권이 웃으며 답했다. 아드님이 내려오신다면서요? 좋겠어요. 글쎄 올시다. 정혜권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와보긴 와야 알겠지 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왔다. 정혜권의 솜씨는 이미 유명했다. 그의 손을 거치면 낡은 집도 새 집처럼 변했다. 역시 정목수 솜씨는 달라. 이장이 감탄했다. 이렇게 고치면 서울집보다 낫겠는걸. 하지만 정작 집의 주인이 될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저녁에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정혜권에게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뭘. 내가 살 집인데. 그런데 미진이가 조금 걱정이 많네요. 정혜권은 예상했던 이야기였다. 무슨 걱정?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집이 너무 낡았다고. 그리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것도. 화장실은 안에다 새로 만들어줄 거야. 보일러도 넣고. 정혜권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고맙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진이가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부끄럽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아파트 살다가 시골 흙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정혜권은 잠시 말을 멈췄다. 민호야, 네, 내 아내가 뭘 더 원하는지 솔직히 말해봐. 그게 차라리 새 집을 지어주시면 안 되냐고. 아버지, 땅도 넓으니까 괜찮은 곳에. 그럼 너희는 오지 마. 아버지, 내가 조건을 분명히 했잖느냐. 불평불만 없이 살겠다고 했잖아. 벌써부터 이런 식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 미진이를 이해해 주세요. 여자는 집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직접 고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정혜권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하지만 집은 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건물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날 밤 서울에서 민호와 미진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을까? 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 와서 그 집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도 우리 집인데 뭐 어때? 우리 집. 땅은 아버님 거잖아.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 하는 거 아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그 동네에서 뭘 하고 살라는 거야?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버지가 일자리는 만드는 거라고 하셨잖아. 쉽게 말하시네. 45살에 뭘 새로 시작하라는 거야? 두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한편 정혜권은 여전히 그 집을 고치고 있었다. 새로운 나무 기둥을 세우고 방바닥을 다시 깔고 부엌도 현대식으로 개조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지만 정작 그 집에 살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정혜권이 혼자 중얼거렸다. 집을 공짜로 얻는다는데 불만이 이렇게 많다니. 그는 망치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50년 전에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는 움막에서 잤다. 그것도 감사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참. 그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손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 가족이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비록 그들이 아직은 모르더라도. 6개월 후 정혜권이 고쳐준 흙집에서는 아침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이와 수진이는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일 할아버지 작업장에 가서 나무 조각을 가지고 놀고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다녔다. 하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달랐다. 여보, 오늘도 아버님이 일찍 나가셨네. 미진이 창문을 열며 말했다. 정혜권은 여전히 새벽마다 작업장으로 향했고 마을 사람들의 집수리 일을 도맡고 있었다.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데도 대단하시긴 해.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답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이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나가서 물었다. 아, 민호 씨, 큰일 났어요.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아요. 산업단지요? 그래요. 군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여기서 국도까지 전체가 공단으로 바뀐다고 해요. 미진이 문 밖으로 나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럼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지금 평당 10만 원 하는 땅이 최소 5배는 뛸 거예요. 보상금도 엄청날 거고. 미진의 눈이 반짝였다. 정혜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었다. 만약 정말로 개발이 된다면 수십억 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얘기하며 돌아간 후 미진은 민호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여보, 들었지? 뭘? 산업단지. 아버님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잖아. 미진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만약에 개발되면 우리가 완전히 떼부자가 되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불안했다. 그런데 땅이 아버지 명의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미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아버지가 아직도 땅을 안 넘겨주시네. 우리 명의로 해야 안전하지 않겠어? 재개발되면 보상금도 클 텐데. 하지만 처음 약속이. 무슨 약속이야. 우리가 이렇게 시골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냐? 미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날 저녁 정혜권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왔다. 온 마을이 개발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산업단지 얘기. 민호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래, 들었어. 정혜권이 담담하게 답했다. 이장이 와서 얘기하고 갔더라. 그럼 정말 개발이 되는 건가요? 글쎄,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미진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땅을 저희 명의로 바꾸시는 건 어떠세요? 정혜권의 손이 멈췄다. 밥그릇을 들고 있던 그의 눈이 며느리를 향했다. 왜? 그냥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 정혜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뭘 정리한다는 거냐? 민호가 급하게 나섰다. 아버지, 미진이 말은 나중에 상속세 같은 것도 생각해서. 민호야, 정혜권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집은 네 거지만 땅은 내 거야. 그게 약속이었지 않느냐?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왜 갑자기 땅 얘기를 하느냐? 미진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발되면 땅값이 엄청 오를 텐데
그때 가서 복잡해지는 것보다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혜권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땅을 달라는 거냐? 달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희 몫인 거 아닌가요?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정혜권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뭐가 당연하다는 거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변한 목소리를 눈치채고 조용해졌다. 아버지, 미진이가 그런 뜻으로. 민호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정혜권이 손을 들어 막았다. 민호야, 내 아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그날 이후 미진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아침에 정혜권이 나갈 때 인사도 하지 않았고 밥상을 차릴 때도 대충 김치와 된장국만 올려놓았다. 할아버지, 오늘은 계란 후라이 없어요? 수민이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우리랑 다른 걸 드시고 싶대. 미진이 쌀쌀하게 말했다. 정혜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변한 태도가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정혜권을 찾아왔다. 정목수, 안 계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장님. 미진이 문을 열었다. 아버님은 작업장에 계세요. 이장이 들어와 앉더니 미진에게 말했다. 며느리, 시아버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개발 얘기 말이에요. 벌써 다른 동네 부동산들이 여기까지 와서 땅 매입 상담을 하고 다녀요. 정 목수님 땅 문의도 몇 번 들어왔고. 미진의 눈이 커졌다. 얼마나 준다고 하던가요? 지금도 평당 30만 원은 나갈 거예요. 개발 확정되면 몇 배는 더 오를 거고. 미진은 속으로 계산해 봤다. 정혜권이 가진 땅이 대략 1000평 정도는 될 것이다. 지금 시세로만 해도 3억 원, 개발되면 10억 원은 넘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마을 부녀회에서 모임이 있었다. 미진도 참석했지만 마을 할머니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다. 정목수 며느리, 시아버님이 참 좋으실 텐데. 한 할머니가 말했다. 뭐가요? 땅이 그렇게 많으시니까 개발되면 완전 대박이시겠어.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겨우 집터밖에 없는데 정목수는 정말 복이 많으셔. 미진은 씁쓸했다. 그 복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미진은 민호에게 떠들어댔다. 여보, 이장님이 그러는데 벌써 부동산들이 와서 땅 사겠다고 한다는 거야. 평당 30만 원씩이나 준다고. 그래? 근데 아버님은 땅을 안 넘겨주시잖아.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민호는 고민에 빠졌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며칠 후 작은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정혜권이 작업장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저녁 밥상이 차려지지 않았다. 미진아, 밥은? 아, 깜빡했네요. 좀 기다리세요. 미진이 건성으로 답하며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라면? 급하게 해드릴 게 이것밖에 없네요. 정혜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다. 미진아,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 뭐요? 요즘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밥상도 대충 차리고. 미진이 라면을 끓이던 손을 멈췄다. 아버님, 저도 사람이에요. 기분이라는 게 있죠? 무슨 기분?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땅 하나 저희 이름으로 안 해주시면서 뭘 바라세요? 정혜권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저희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미래. 정혜권이 일어섰다. 내가 원하는 미래가 내 땅이냐?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 정혜권의 목소리가 커졌다. 처음부터 내 땅만 노리고 온 거 아니냐? 그 순간 미진이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확 밀어버렸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맞아요. 땅이 중요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과 반찬들을 통째로 밀쳐버렸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정혜권은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50년 동안 쌓아온 신념이, 가족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정혜권은 깨진 그릇 조각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뭐라고요? 내 땅에서 나가라고 했다. 정혜권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렀다. 민호야,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내가 왜 말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바란 건 부양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였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아버지를 지켜야 할 순간에 그는 침묵으로 방관했다. 정혜권은 일기장에 지난 몇 달의 일을 꼼꼼히 적어두었다. 미진이 무례하게 내뱉은 말들, 아들이 침묵으로 동조한 순간들, 그리고 깨진 약속들을 기록했다. 작은 녹음기에 담긴 며느리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 땅만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면 노인네 눈치 볼 일도 없지. 정혜권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으며 결심했다. 이제 그들에게 내 땅을 맡길 이유가 없구나. 일주일 후 순천 읍내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민호와 미진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시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이 대략 1200평 정도 되신다는 거죠? 부동산 업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민호가 답했다. 그럼 현재 시세로도 4억은 나갈 텐데 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면. 업자가 눈을 반짝였다. 최소 15억, 잘하면 20억까지도 가능하겠네요. 미진이 흥분해서 말했다. 정말요? 그렇게나 많이? 물론이죠.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시아버님이 땅을 안 넘겨주신다는 거군요. 그게 민호가 말을 흐렸다. 일단 설득을 해보시고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업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부양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빌미로. 그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집 전화번호였다. 여보세요? 민호 씨, 이장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인데요? 우체부가 와서 그러는데 정 목수님 앞으로 법원 서류가 왔대요. 그런데 정 목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혹시 민호 씨가 대신 받아주실 수 있나요? 민호와 미진은 서로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법원 서류요? 네, 뭔가 중요한 것 같던데. 1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민호와 미진은 정혜권이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며칠 전 그 사건 이후로 집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작업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아버지,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혜권은 손에 든 끌을 내려놓고 서류를 받아봤다. 봉투를 뜯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뭔 내용인데요? 미진이 물었다. 정혜권이 서류를 들어보였다. 부양 의무 위반 및 증여 취소 소송 제기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혜권이 담담하게 말했다. 소송요? 누구를 상대로? 너희를 정혜권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집 증여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야. 미진이 소리를 질렸다. 뭐라고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정혜권이 비웃었다. 내 땅 탐내고 밥상 뒤엎고 늙은 아버지 무시하는 게 잘못이 아니냐? 아버지, 그건 민호가 말하려 했지만 정혜권이 손을 들어 막았다. 벌써 변호사도 만나고 다 준비했다. 법원에서 판단해 줄 거야. 미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소송은 늦었어. 정혜권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이 아닌 사과는 받지 않는다. 그날 저녁 마을 곳곳에서 이 소식이 퍼졌다. 이장이 몇몇 사람들에게 알렸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다. 정목수가 아들을 법원에 고발했다더라. 그럴 만하지. 며느리가 얼마나 못됐는데 땅 욕심에 눈이 뒤집혔다더니 진짜였네. 마을 회관에서 할아버지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돈만 밝혀. 정목수가 잘했어. 그런 자식들한테 땅을 물려주면 안 되지. 그런데 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 참. 애들은 죄가 없는데. 한편 정혜권은 집 앞마당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이 나무는 그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있던 것이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뎌온 나무였다. 나무가 뿌리 깊어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법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 손자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었다. 자신이 평생 땀으로 일군 땅을 욕심에 눈먼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민호와 미진은 충격을 받았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부양 의무라는 게 단순히 밥 차려주고 같이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적 지지, 존경, 배려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그리고 증인들도 많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시아버님 편이더군요. 미진이 울먹였다. 그럼 집도 뺏기는 건가요? 증여 취소가 확정되면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시아버님이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셨더군요. 유언장요? 모든 재산을 마을 복지관에 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민호와 미진은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이들을 재우고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미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집도 잃고 땅도 못 받고 내가 너무 성급했나. 민호가 머리를 감쌌다. 성급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잖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지만 아버지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었어. 미진이 민호를 노려봤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야? 두 사람은 밤늦도록 싸웠다. 서로를 탓하고 상황을 원망했다.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혜권의 완전 승소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양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증여 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민호와 미진은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 판결 후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서 정혜권은 변호사에게 말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셔서 쉬웠습니다. 변호사가 답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마음이 편하시진 않을 텐데요. 정혜권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답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성립되는 거야. 욕심만 앞세우면 남남보다 못하지.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할아버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목수 참 대단하셔. 이장이 말했다. 늙었다고 얕봤던 자식들한테 땅은 함부로 탐내는 게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셨지. 그런데 이제 혼자 사시게 생겼네. 그래도 당당하셔. 자식 눈치 보며 굽신거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 한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배워야 해. 부모, 재산이 공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무렵 정혜권은 혼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쓸쓸했지만 마음은 편했다. 50년 동안 지켜온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창밖으로 느티나무가 보였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는 나무처럼 그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이었다. 나무가 뿌리 깊어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법이다. 정혜권은 그 말을 다시 중얼거리며 쓸쓸하지만 당당하게 새로운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며칠 후 민호 가족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수민이와 수진이가 할아버지를 찾으며 우는 소리만이 마을에 메아리 쳤다. 정혜권은 작업장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다. 손자들만큼은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때로는 어른이 옳은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종종 이 이야기를 했다. 정목수 정말 대단하셔. 자식이라고 해서 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 그리고 정혜권은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킨 채 당당하게 살아갔다. 그의 땅은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고 그의 자존심도 함께.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